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며 생선을 파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단골 손님들은 저를 보며 한 곳에서 장사하는 게 낫지 않아? 우리 상가로 와. 하며 저를 안쓰러워하시고 걱정해 주시곤 하는데요. 어딜 가나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는 단골분들 덕분에 각지에서 사랑받으며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한 곳에 정착하기가 곤란할 정도네요. 제가 썰맘 채널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요. 이렇게 돌아다니며 장사하다 겪었던 일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동안은 하루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 힘들기도 했지만 이젠 좀 편안해졌거든요. 저는 저희 아빠를 모시고 다니며 생선을 팔았습니다. 아빠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고 저는 그런 아빠를 모셔야 하는 유일한 보호자니까요. 사실 저희 아빠는 치매 환자세요. 거동하는 건 괜찮으시지만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는 건 다소 무리가 있는 정도입니다. 아이처럼 호기심도 많고 뭘 하거나 어딜 가다가도 목적을 잃어버리기 일쑤지만 그래도 저를 알아보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치매가 오셨지만 빠르게 치료를 하고 관리한 덕에 간단한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메모하는 것, 전화하는 것, 심지어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줄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죠. 아빠는 젊었을 때부터 사진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치매에 걸렸는데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건가 봐요. 저는 아빠의 그런 취미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빠가 치매 환자니까 물건을 잘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전화만 되는 핸드폰을 사드리면 되지 그렇게까지 좋은 핸드폰을 사드릴 필요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아빠에게 해드리는 가장 큰 기쁨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빠는 어릴 때 동네 사진관에 걸려있는 사진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고 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대요. 그때 그 사진관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나이가 많고 백발인 할아버지였다는데요. 특별히 말을 주고받진 않았지만 아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사진관 안을 들여다보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할아버지인 사장님은 아빠가 더 다양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사진을 바꿔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사진관 사장님이 아빠에게 말도 걸어주셨대요. 학생, 사진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보는 게 재밌어요. 사진 찍을 줄은 아니? 아니요, 한 번도 안 찍어봤어요. 그럼 찍어볼래? 네? 이리 들어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사진관 사장님은 아빠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셨고, 조명기기 다루는 법부터 사진 현상하는 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대요. 아빠는 고마운 마음에 사진관 사장님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고, 매일 사진관에 가 쓸고 닦고 깨끗이 청소했다네요. 아빠 집은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굶거나 대충 때울 때가 일쑤였는데 사진관에서 그렇게 청소를 하면 사진관 사장님이 밥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면서 손주처럼 챙겨주셔서 행복했다네요. 사진관 사장님은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빠를 챙겨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대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사진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등록금이 없으니 대학은 꿈도 못 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대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남들처럼 똑같이 회사를 다니려고 했대요. 그런데 회사 생활이 영 적성에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잔심부름을 하더라도 사진관 잔심부름은 재밌었는데 회사에서 하는 잔심부름은 괴로웠대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멍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더라고요. 결국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때려쳤고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네요. 아빠라도 벌어와야 생활이 나아지는데 아빠가 회사를 때려치면 집이 또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에게 꾸중했대요.
그깟 돈도 안 되는 사진 같은 거 하려거든 꿈도 꾸지 마라. 아빠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딱히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답니다.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빠는 부모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리고 사진관 사장님의 눈에도 띄지 않게 사진관 주위를 기웃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관 사장님은 아빠가 사진관 앞에서 서성이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회사를 다니다가 나온 것도 알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관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물었답니다. 자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안녕하세요. 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허허, 야단치는 건 아닐세. 군대 다녀왔는데도 사진이 좋던가? 네, 군대에서도 내내 이 카메라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장비를 만져도 이 카메라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때려쳤죠. 동네가 하도 작으니까 소문 다 들으셨죠? 그래, 들었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자네 내가 회사에서보다 많이는 못 주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일해보겠나?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내가 못하러 빈말을 하겠나? 왜, 싫어? 싫긴요. 그럴 리가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사장님. 그렇게 사진관 사장님은 아빠를 직원으로 채용해 주셨대요. 아빠는 뛸 듯이 기뻤다죠. 사진관에 손님이 많진 않았어도 사진관 사장님은 아빠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셨고 언제나 따스히 대해주셨다고 했어요. 사진관에서 돈을 벌어오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차마 아빠에게 사진관에 다니지 말라고는 하지 못하셨다는군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월급을 벌어오니 생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돈도 안 된다는 말은 그 다음부터 하지 않으셨대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했고 아빠도 일이 즐거우니 정말 열심히 했다더라고요. 평생을 사진관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사진관 할아버지는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더군요. 요즘은 일할 만해? 네, 사장님이 항상 잘 챙겨주시니까 저야 언제나 좋죠. 내가 없어도 할 수 있을 정도지? 네, 그럼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왜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니. 이제 자네가 여기 한번 운영해 볼래? 네? 제가요?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손이 떨려서 이젠 못 찍겠어. 점점 좋은 사진을 찍을 자신이 없네. 하지만 자네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가게 자네가 운영해봐. 근데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돈이 없어요. 사장님께 장비값이랑 권리금이랑 드려야 할 게 많은데 저는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는걸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 알어. 자네한테 당장 돈 달라고 안 하네. 여유가 되면 그때 갚으면 되지. 나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긴 싫어서 그래. 내 평생을 일궈온 곳인데. 어때? 자네가 해볼 수 있지? 아빠는 그 순간이 그렇게 꿈만 같았대요. 그렇게 아빠는 얼떨결에 사진관 사장님의 뒤를 이어 사진관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많은 걸 얻었으니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버는 즉시 사진관 사장님께 부지런히 갚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사진관에서 열정을 불태웠고 청춘을 바쳐 일했습니다. 아빠의 말에 따르면 저희 엄마와도 사진관을 찾은 손님과 사장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신이 찍은 사진 필름을 아빠가 운영하는 사진관에 맡겼으니까요. 사진관 사장님인 아빠는 사진을 현상하면서 엄마가 찍은 사진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대요. 풍경은 엄청 예쁜 곳에서 찍었는데 아쉬운 사진들이 많았다더군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참고하면 좋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손님,
이런 사진은요, 여기서 찍는 것보다 이쪽에서 찍는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찍어야 잘리지 않고 구도가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아, 그래요? 사장님이 알려주시기 전엔 미처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빠는 엄마에게 사심을 갖고 알려주었던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주니 엄마는 항상 사진 현상을 아빠의 사진관에 맡겼고 아빠에게 사진에 관한 조언을 얻고 싶어 하셨다는군요. 그 후로 엄마의 사진 실력은 부쩍 좋아졌고 사진 찍는 취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빠에게 물었대요. 사장님은 사진 찍으러 안 가요? 저도 뭐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가긴 가죠. 멀리는 못 가도요. 근데 왜요? 제가 예쁜 곳 많이 하는데 사장님도 저랑 같이 가서 사진 찍으실래요? 사진관을 비워본 적이 없었는데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가자는 말에 처음으로 사진관 문을 닫고 나갔대요. 여러 사람이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볍게 입고 나갔는데 곱게 차려입은 엄마밖에 없었다더라고요.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아빠는 너무 민망하고 머쓱해서 말도 못했대요. 근데 엄마는 그런 아빠가 순수해 보이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함께 사진 찍자는 엄마의 말에 아빠는 흔쾌히 허락했고 그렇게 엄마 아빠의 연애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둘은 성격도 비슷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인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저를 낳으셨죠. 엄마와 아빠는 모델 삼아 저를 찍으셨고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 사진이 엄청 많아요. 아기 사진을 누가 잘 찍나 대결하는 것처럼 말이죠. 집안 전체를 사진으로 가득 채워줘 모자랄 만큼 저희 부모님은 매 순간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아빠가 운영하는 사진관 곳곳에도 우리의 가족 사진이 많이 걸려 있죠. 많은 사진 덕분에 추억을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이제는 꺼내볼 추억밖엔 남아있지 않지만 이마저도 없었다면 정말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9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사진에 담긴 순간만큼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다행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랑 단둘이 살게 되었네요. 정말 착하고 자상했던 아빠인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빠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빠는 사진관을 운영하셨습니다. 한동안은요. 하지만 사진관을 운영하시면서 아버지는 더 힘들어하셨어요. 사진관은 가족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요. 세 식구가 카메라 앞에 앉아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 모습이 마치 아빠와 엄마와 제 모습인 것 같아서 한없이 눈물이 났다네요. 카메라 앞에서의 어색한 미소도 부자연스러운 포즈들도 쑥스럽고 재밌기도 한 그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면서도 이제는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이었지만 더 이상은 가족사진을 찍기가 힘들어 증명사진 전문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증명사진은 그렇게 자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차 수입이 줄어들었던 거죠. 더 이상 사진관을 운영하는 것이 손해일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아빠는 하는 수 없이 폐업을 했어요. 그 공간을 정리하면서도 아빠와 저는 참 많이 울었네요.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엄마와 또 한 번 이별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아빠와 다투기도 했었죠. 정리하지 말자고 떼를 쓰기도 하고 화를 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진관을 정리하고 나니까 아빠도 힘들어했고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라 하셨어요. 저 역시도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학생이니까 학교에 다녀야 하지만 그래도 아빠를 위해 뭔가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 몰래 학교에 일찍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문 배달을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된 아빠는 충격을 받으셨죠.
너 돈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아빠가 많이 못 벌어다 줬어? 아니, 아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빠를 돕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아빠 편하라고. 네가 이러면 아빠가 편할 것 같아? 네가 편하게 살아야 아빠 마음이 편한 거야. 네가 이러면 아빠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불편해. 알았어요, 아빠. 나 그럼 이제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신문 배달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빠는 제게 부족함 없이 해주겠다면서 더 바쁘게 일하셨어요. 남들 다니는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할 만큼 해보라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 덕분에 성적에 손을 놓거나 하진 않았어요. 힘들어도 묵묵하게 하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티는 안 나지만 조금씩 성적은 올랐고 아빠는 뿌듯해하셨죠. 아빠는 돈 버느라 저는 공부하느라 우리는 얼굴 볼 새도 없었네요. 아빠, 우리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저녁 먹어요. 응? 알았어, 아들. 그러자. 이렇게 약속을 해야 할 정도였죠. 아빠가 바쁘다 보니 서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 아빠에게 다시 사진관을 선물해줘야겠다 하고 말이에요. 아빠가 사진관에 있으면 제가 학교 끝나고 사진관으로 가면 되니까 지금처럼 서로 시간 맞춰 얼굴 볼 필요도 없고 언제든 아빠를 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관은 아빠가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공부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오기 일쑤였고 처음으로 전교 1등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네. 정말 멋지다. 아빠. 내가 더 멋진 모습 보여줄게. 그래, 그래. 아빠도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아들도 힘내. 그렇게 아빠는 아빠대로, 저는 저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입학했고 첫 해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빠는 무척이나 뿌듯해하셨죠. 친한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그런 아빠를 시샘했는지 아빠에게 한 친구분이 달콤한 제안을 했더라고요. 아빠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거하게 한 잔 즐기신 날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저는 아빠 친구들에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방에서 아빠와 친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이 사업이 요즘 뜨는 건데 여기다 투자하면 대박 친다고 하잖아. 그런 말을 들었는데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려고 넣어봤지. 5천만 원을 말이야. 근데 그게 눈 깜짝할 새 1억이 되더라니까. 그래? 그래. 그게 그렇게 불어날 줄 알았다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넣는 건데. 난 지금 대출이 안 되잖아.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네도 한번 해볼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저런 무모한 말을 들으면서 혹해서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평소에도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도 투덜거리거나 불평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다 주어진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름의 행운이 따른다고 제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빠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그 친구에게 홀랑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너무나도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아들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어떡하냐 진짜. 왜요? 아빠 무슨 일인데요? 내가 돈을 날렸어. 우리 전 재산이었는데. 아빠는 돈을 잃은 후 정말 말도 안 되게 살이 빠지셨고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 아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아빠가 믿었던 만큼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 친구라는 사람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딴 친구도 친구라고 믿었던 아빠가 참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요. 그 아저씨는 떵떵거리며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고꾸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빠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충격을 받아 음식도 먹지 못했으니 영양 섭취도 잘 안 되고 몸 상태가 엉망인 것 같았거든요. 입원이 안 되면 어쩌려나 걱정되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아빠는 돈도 없는데 입원까지 한다고 하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건강 앞에서 돈이 뭐가 문제겠어요. 아빠, 일단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요. 네? 아니야. 아빠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자. 아니에요. 충분히 쉬고 빨리 나으셔야죠. 아빠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부터 낼 등록금도 없었고 아빠의 병원비도 문제였으니까요. 생각 같아서는 고기잡이배라도 타러 가서 많은 돈을 벌어오고 싶었는데 아빠를 혼자 두고 어디 갈 수도 없으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정말 닥치는 대로 일었습니다. 공장에서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았습니다. 대기업의 판매직 아르바이트였는데 일정 개수 이상의 물건을 팔면 제 수익으로 얼마씩을 더 주더라고요. 인센티브 같은 건 말이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도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고 열심히 설명도 해주었죠. 하지만 물건은 필요한 사람만 사지 그렇게 충동 구매가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을 파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먹는 건 언제나 매일 몇 끼를 챙겨 먹어야 하다 보니 불필요한 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의 수산물 코너로 가게 되었어요. 생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만큼 제가 더 많이 알아보았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귀찮을 정도로 질문도 많이 했고 저만의 레시피를 알려주는 등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주면서 적극적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를 보고 생선을 사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는 시간에는 손님들이 드물게 온다는 매니저의 말도 들었죠. 정말 뿌듯했습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선식품은 당일에 팔아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 남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던 게 보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는 학업 대신 돈을 선택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긴 했지만 제가 번 돈을 등록금으로 내고 나면 또다시 원점이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이 돈을 계속 번다면 저희 집에 보탬이 되잖아요. 그렇기에 학업 대신 일을 택하는 건 제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판매를 잘하니까 꼭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가게를 차릴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판매하는 게 더 재밌었습니다. 물건을 보는 눈도 생겼고 절 믿고 사주시는 손님들도 많이 생겼죠. 이렇게 저는 다행스럽게도 승승장구했지만 저희 아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크게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인지 건강이 계속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멍해 있고 의욕도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자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기운을 차려보고자 밖에 나가곤 했는데 나가서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아빠가 낯선 동네에 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나간다고 해놓고 한참을 돌아오지 않으니 제가 찾으러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파출소에 연락하게 되더라니까요. 금방 찾게 되니 다행이긴 한데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치매라고.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빠를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내 가게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드디어 실천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저는 빠르게 가게를 차렸습니다. 움직이는 가게를 말이죠.
중고로 트럭을 한 대 장만해서 거기서 생선을 팔았어요. 아빠를 옆자리에 태우고 저를 보고 와주었던 손님들이 있는 동네로 직접 찾아가 생선을 판매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니, 우리 총각이 여기까지 와주니 편하고 좋네. 근데 밖에서 장사하면 춥지 않어? 괜찮어? 아,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저는 손님들께 제 이야기를 해드렸고 손님들은 안쓰러운 마음에 저를 더 챙겨주곤 하셨습니다. 총각, 착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 잘 될 거야. 내가 응원할게. 손님들은 제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고 여러 동네에서 다 저를 반겨주시며 맞이해 주신 덕분에 저도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제가 일하는데 짐이 되는 것 같아 불편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죠. 아빠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도와줘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빠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봉투 같은 걸 챙겨주시기도 하셨고 몸이 괜찮으신 날엔 저의 짐을 함께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꾸준히 병원을 가야 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으니 이마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는 갈수록 어린애가 되어갔습니다. 가끔은 정말 아이처럼 신기한 곳에 집중하기도 하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쪽으로 가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용히 사라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잘 안 고쳐지나 보더라고요. 집중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웠죠. 바로 좋은 핸드폰을 사주자 이거였습니다. 아빠, 이걸로 줌을 당겨서 사진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자리에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세요. 알겠어. 이제 어디 안 갈게. 물론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어도 어디 안 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덜하긴 했습니다. 머리로는 기억 못해도 몸으로는 기억한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사진은 아주 수준급이었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아빠는 이렇게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날은 찍은 사진을 제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주곤 해요. 그럼 또 재밌고 좋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동안 주변에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많은 일들을 아빠는 놓치지 않고 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일을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물건을 싣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길어야 2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아빠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아빠를 보았을 땐 차 안에서 열심히 사진만 찍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아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니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쫓아갔는지도 알 수 없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엔 대형 쇼핑몰도 있어서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빠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으니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검정 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입었고요. 치매에 걸린 60대 노인입니다. 아이처럼 단순하고 말도 약간 어눌하고요. 이렇게 아빠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잠시 후 어떤 노인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경찰서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제발 아빠이기를, 그리고 아빠가 무사하기만을 바랬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다행스럽게도 아빠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아빠! 말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나 지금 바빠. 이거 붙여줘야 돼. 이게 뭔데? 데일밴드. 아까 아저씨가 넘어지면서 피났어. 데일밴드 붙여주러 가야 돼. 어서 가자.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아빠가 가끔 이렇게 고집을 피울 때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아빠에게 최대한 천천히 상황을 말해달라고, 그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찍었던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 아줌마 사진 찍었어. 아빠, 이 아줌마가 누군데? 몰라.
근데 여기 지금 이 아저씨가 이 아줌마를 만났어. 그리고 아줌마는 막 걱정하면서 울었어. 아빠, 천천히 말해봐. 그리고 아저씨는 쇼핑백을 받자마자 오토바이를 탔어. 근데 길을 건너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어. 그래서 아저씨 무릎에서 피 났어. 너무 걱정됐어. 그래서 내가 이거 밴드 무릎에 붙여주려고 가져왔어. 아빠가 찍은 사진을 보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왠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다친 사람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진 속 남자는 넘어진 후 쇼핑몰로 들어갔고 보관함에 쇼핑백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행동이나 표정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죠. 기분이 살짝 쎄하다고 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아빠가 말하는 대로 아빠를 모시고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빠를 진정시켜야 하니까요. 아빠 봐봐, 없잖아. 그 사람은 갔어요. 괜찮을 거야. 아닌데. 분명 여기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보관함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그거 아까 그 남자 건데 누가 훔쳐간다. 아빠가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보관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와 보관함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너무나도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아빠. 아빠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보관함은 번호가 다 달라서 저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이랑 다른 번호일지도 몰라. 아니야. 16번 맞잖아. 아까 그 사람이 16번에 넣었어. 지금 저 남자 열쇠도 없어.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가려는 거야. 그럼 나빠.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정말 보관함 열쇠도 없이 뾰족한 송곳 같은 것으로 보관함 열쇠 구멍을 쑤시고 있었더라고요.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자 사람들은 보관함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시선이 느껴졌는지 하던 것을 멈추고 눈치를 보더군요. 쇼핑몰이 소란스러워지자 누가 신고를 했는지 곧이어 관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 손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열쇠가 없으시면 제가 경찰을 통해서 열어드려도 될까요?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면서 머리를 극적이더니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냥 가려고 하자 아빠는 소리쳤죠. 저 사람 간다. 저 사람 도둑이에요. 잡아줘요. 관리자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저희 부자에게 다가와서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줄 것을 부탁하더라고요. 저와 아빠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괜히 아빠가 사고를 쳐서 일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제가 봐도 수상해 보인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쇼핑몰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더니 저희 아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까 여기에 물건을 넣은 사람이랑 가져가려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열쇠도 없이 열려고 했었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쇼핑백 맞아요? 쇼핑백도 혹시 보셨어요? 네, 쇼핑백. 파란색. 아빠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들은 유심히 보더니 무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쇼핑몰 관계자에게 마스터키로 보관함에 있는 물건을 열라고 했습니다. 보관함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정말 아빠의 사진 속에 찍힌 파란색 쇼핑백이 있었죠. 그리고 쇼핑백 안을 확인한 경찰은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손으로 쇼핑백 안에 물건을 뒤적거려 보였는데 바로 쇼핑백 안에는 거액의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다 수근거렸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일은 일단
저희 쪽에서 자세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귀가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급하게 가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듣지 못한 채 돌아가려니까 답답하고 허탈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빠도 시무룩한 표정으로 쇼핑몰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아빠한테 신신당부했죠. 아빠, 이제 집에 가자. 다음부턴 남일에 껴들지 말고 혹시라도 어디 가려거든 꼭 나한테 말하고 가야 돼. 알았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은 잊은 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받으니 경찰이라더군요.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며 경찰서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아빠를 모셔 경찰서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그때 그 쇼핑몰에서 보았던 경찰분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죠. 그 경찰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덕분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조직이요? 저는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감사 인사뿐만 아니라 표창장과 포상금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빠가 보이스피싱 현장을 사진 찍어놔서 그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그날 아빠는 붐비는 쇼핑몰 앞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초조하게 서 있는 이상한 아줌마를 한 명 발견했던 겁니다. 차 안에서 사진을 찍던 저희 아빠의 카메라 속에 그분의 초조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 그 가방을 건네받아 급하게 자리를 뜨는 남자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아빠는 그 남자가 급하게 어디론가 가려다 넘어졌다며 반창고 타령을 했던 겁니다. 아빠 덕분에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한 것 같다고도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인생을 구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아빠의 선한 마음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런 아빠의 아들이라는 괜한 자부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날의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온 기쁜 소식은 이게 다가 아니었네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을까 받지 말까 고민하다 받았는데 어떤 아주머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누군가 싶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을 뻔한 그 돈의 주인인 아주머니시더라고요. 저와 아빠를 만나고 싶다시면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차 한 잔 대접하겠다는 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그래서 아빠를 모시고 선뜻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로 가니 정장 입은 남자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경호원들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의 내 아들들이셨습니다. 다들 키도 크시고 정말 건장한 체격에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든든한 아드님들이 계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마 아버님도 이런 아드님 계셔서 뿌듯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한 일이 없는데요, 뭘. 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일이죠. 아주머니는 아빠께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생선을 팔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괜찮다면 제가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차도 대접해 주시고 고맙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말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드님들께 들으니 아주머니께서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갖고 계신 회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식당 하나를 줄 테니 운영해 볼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게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안정적인 가게를 운영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 아빠가 가게에 계속 계시는 것도 힘들어 하실 테고 저 역시 그렇다 보면 운영에 소홀해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트럭을 몰고 다니며 생선을 파는 일이 제겐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생선이라도 납품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겐 정말 큰 기회였던 거죠.
그렇게 저는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게 된 덕분에 좋은 병원에서 아빠를 치료받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아빠는 보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요.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서고 나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삶도 제 아버지의 삶도 그렇듯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더욱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도움을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빠에게 남일에 껴들지 말라고 했던 말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고 얘기했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썰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동서와 친자매 못지않게 아주 잘 지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실 동서지간 사이라는 게 겉으로는 웃어도 뒤로는 손톱을 세우는 불편한 관계잖아요. 하지만 죽이 참 잘 맞았던 저와 동서는 때로는 언니 동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한 지 꼭 4년 만에 동서를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동서가 생겼다는 사실이 처음엔 실감이 가질 않았는데 동서의 밝은 성격 덕분에 우린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죠. 동서는 제게 빡빡한 시집살이를 견딜 동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동생은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영어관에 갔다가 동서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유명 영어관의 매니저였고 동서에게 한눈에 반한 시동생이 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한눈에 불꽃이 튀긴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난 저와는 완전 다른 로맨틱한 만남이었어요. 동서의 말에 의하면 당시 시동생은 동서에게 지극정성이었다고 해요. 매일 동서의 직장으로 달려가서 동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죠. 동서가 야간 근무여도 영화표를 끊어서 밤새 영화관에 죽치고 앉아 동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을 하는가 봅니다. 동서는 그런 도련님의 정성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고 그렇게 둘이 사귀게 된 것이죠. 연애를 할 때에도 시동생은 마치 하늘의 별을 따다 줄 것처럼 동서에게 잘했다고 해요. 선물 공세는 물론이고 마치 공주를 모시듯 아끼고 또 아꼈다죠. 시동생에게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체육 선생님이라는 이미지 그대로 말수도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도련님이 동서한테 얼마나 반했길래 그렇게까지 구애를 했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동서, 서방님이 아직도 잘해줘?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동서가 다 잡은 물고기나 다름없는데 연애 때만큼은 아니지? 아니요, 형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지고지순한 사람인데요. 완전 순정파라니까요. 결혼하고부터는 훨씬 더 잘해줘요.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하겠다고 저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라는데요. 에이, 그건 좀 오바다. 아무리 서방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라고. 어머? 진짜라니까요, 형님. 그 사람 진짜 저한테 잘해요. 어,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난 세상에서 동서가 제일 부럽네. 깨가 쏟아지는 동서를 보니까 흐뭇하더라고요. 하긴 동서 성격이 워낙 밝고 명랑해서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는 마치 동화책 속에서 살던 사람처럼 정말 구김없었어요. 둘째 며느리로 이 집안에 입성을 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머니, 혹시 아구찜 만들 줄 아세요? 응? 아구찜? 뭐 제법 손이 가긴 하다마는 만들 줄은 알지. 그런데 갑자기 아구찜 왜? 아, 제가 요새 이상하게 아구찜이 먹고 싶더라고요. 물론 식당에서 사 먹어도 되긴 하는데 제가 어머니 음식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아구찜이라면 얼마나 맛있을까. 어머니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죠. 뭐? 그럼 지금 시애미한테 아구찜을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 거니? 시키는 게 아니라 요청이죠, 요청. 며느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실력 발휘 좀 해주세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음식을 잘하시래요? 뭐?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때문에 내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 알았다, 알았어. 그럼 어디 실력 발휘 좀 해보자꾸나. 정말요? 정말이죠? 와, 신난다, 신나. 전 시집을 오고 한참 뒤에야 시어머니한테 말을 붙일 수 있었는데 동서는 마치 막내딸처럼 굴더라고요. 어떻게 성격이 그럴 수가 있는지 제 눈에는 동서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구김없이 대할 정도니까 저한테는 오죽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는 동서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죠. 형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약속 있으세요? 응? 아니, 별일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노실래요? 제가 자주 가던 디저트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가 정말 핫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우리 영화도 봐요. 제가 또 영화관 매니저잖아요. 직원 할인가로 보면 엄청 저렴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고 말고요. 여자들끼리 시간 보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니까요. 저한테 형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긴 한데, 그런데 동서는 내가 안 불편해? 네? 형님처럼 좋은 분한테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전 조금도 안 불편한데요. 그 커다란 눈망울로 천진난만하게 절 쳐다보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때묻지 않고 맑은 사람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전 쾌활한 동서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우리 두 사람은 틈만 나면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둘이 팔짱을 끼고 백화점에 구경을 갔고 뜨끈뜨끈한 신작 영화가 나오면 동서랑 같이 구경을 했죠. 또 맥주 한 잔씩을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와 저는 정말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이 취향도 비슷해서 함께 있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쯤 지나고 나니까 동서와 저는 서로 눈빛만 봐도 그 속을 알 수 있을 만큼 찰떡 동서지간이 되어 있었죠. 주변에서는 제가 동서랑 그 정도로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남들은 동서지간이라고 하면은 앙숙처럼 으르렁대는데 어떻게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는지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다 동서의 밝은 성격 때문입니다. 아마 동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 정도로 가깝게 지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준 동서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은 동서가 어느 날부터인가 기색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좀처럼 보인 적이 없던 동서였기에 전 동서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동서, 요새 무슨 일 있어? 안색도 안 좋고 말수도 많이 줄었고. 뭔데? 고민이 뭔지 나한테 한번 얘기해 봐. 아, 아니에요. 제가 고민이 어디 있겠어요. 요새 영어관이 일이 많아서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하지만 무슨 일 생기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는 거다. 알지?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애써 미소를 짓고 있는 동서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동서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냥 넘기고 말았어요. 때가 되면 알아서 얘기를 해주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평일 밤이었는데 서방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막 잠이 들려고 했던 저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여보세요? 서방님? 아니, 이 시간에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온 서방님은 말은 하지 않고 울먹이듯 꺽꺽 소리만 내는 겁니다. 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죠. 서방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어서 말 좀 해봐요. 형수님, 저 이제 어쩌면 좋아요? 이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네? 누가요? 동서가요? 왜요? 동서한테 무슨 일 있어요? 이 사람이 퇴근길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형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형수님 목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깨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네? 알겠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동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은 동서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깨어날 시간이 넘었는데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망연자실한 서방님은 거의 반정신이 나간 상태였죠. 전 발을 동동 구르며 동서가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제발 동서에게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나 그런 제 바람과는 달리 동서의 상태는 비관적이었습니다. 동서의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가 깨어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시동생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서방님,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왜 동서가 저 꼴이 된 거냐고요? 오늘 희성이가 일찍 퇴근한다면서 저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희성이가 약속 장소 근처에서 차에 치여서 쓰러져 있는 걸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CCTV도 없는 길이라서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네요. 형수님, 우리 희성이 저대로 깨어나지 못하면 저 어떡해요? 저희 희성이 없이 절대 살 수 없어요. 저 사람 깨어날 수 있게 형수님이 희성이 이름 좀 불러주세요. 네? 아니에요. 동서는 꼭 깨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님도 마음 굳게 먹어요. 아셨죠? 동서가 큰 사고로 당했다는 소식은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부모님도 크게 낙심했고 시골에서 올라온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병원 복도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경찰에선 동서를 그렇게 만든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하필 동서가 사고를 당한 현장이 도로 양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어서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죠. 범인을 잡는 건 둘째치고서라도 동서가 깨어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의식은 마치 끈떨어진 연처럼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동서가 의식을 잃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동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런 동서를 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동서가 금방 일어나서 형님 하고 불러줄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동서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식불명이 된 아내를 보는 시동생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애달프겠습니까? 서방님은 눈을 감고 있는 동서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말을 걸었어요. 마치 동서가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보, 이제는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나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어서 일어나자. 당신 좋아하는 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폈는데. 빨리 일어나서 나랑 같이 꽃구경 가야지, 응? 동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시동생이 얼마나 측은하게 보이던지요.
동서라면 껌뻑 죽었던 사람이 이 잔인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동서의 수술을 해주었던 병원에선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며 전원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통보가 마치 가느다란 희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동서를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수 상태인 환자를 장기적으로 돌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거기다가 환자에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 비용까지 더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 남편과 의논을 해서 동서의 병원비를 최대한 보태주기로 했죠. 여기저기 긁어 모아서 간신히 1,000만 원 정도 마련을 했어요. 서방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동서 병원비에 보태세요. 형수님,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면 어떡해요? 형 살림도 뻔한데.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해요. 동서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의심만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제가 동서 간병을 볼게요. 제가 손을 좀 보태면 간병비도 절약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언제 깨어날 줄 알고 형수님한테 그런 걸 부탁해요. 제가 틈틈이 퇴근하고 돌보고 있으니까 형수님까지 애쓰실 필요 없어요. 이럴 때 가족들이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요. 제가 도와주면은 서방님도 좀 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형수님.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동서는 꼭 깨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해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동생은 의식을 찾지 못하는 동서 옆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도 덩달아 울고 말았죠. 시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할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 동서와 서방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시동생과 저는 번갈아가며 동서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식 없는 환자를 간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씹지도 삼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양주사로 의지를 해야 하고 때가 되면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씻기는 것도 해야 하죠. 욕창이나 피부병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도 바꿔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숨은 쉬고 심장은 뛰는데 눈을 뜨지 못하는 환자를 보고 있는 게 심적으로 너무 힘들죠. 때때로 손가락을 까딱이거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면 마치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뿐이고 또다시 긴 잠에 빠져들곤 하죠. 희망과 절망을 넘나드는 일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들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동생은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동서의 팔다리를 힘없이 주무르고 다정하게 말을 걸고 때로는 책까지 읽어주면서 정말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아내지만 저렇게 성심을 다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형수님, 저 학교에다 휴직계를 냈어요. 네? 휴직계요? 아니 왜요? 이 사람 돌보는데 더 집중하고 싶어서요. 간병인 분도 계시고 형수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가 더 자주 붙어 있어야 아내도 좋아할 것 같았어요. 아우, 서방님도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도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있으면서 동서가 서방님이 이렇게 간절하다는 걸 알고 빨리 깨어나주면 좋을 텐데요. 네, 형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희성이 강한 사람이니까 꼭 깨어날 거라고 말이에요. 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사람 깨어나면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더 힘을 내보자고요. 네, 형수님. 형수님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실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저와 시동생은 온 힘을 다해 기약 없는 기다림을 버텨보기로 했어요. 아내를 돌보겠다며 학교까지 휴직한 서방님을 봐서라도 동서는 반드시 깨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꼭 동서에게 가서 병원을 지켰습니다. 시동생만큼은 아니지만 죽은 듯이 누워있는 동서에게 간간히 말도 걸고 머리도 쓸어 넘겨주었죠. 그리고 동서를 돌보는 일은 제 생활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동서가 사고를 당하기 전보다 동서를 훨씬 더 자주 보는 셈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동서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동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서가 깨어날 거라는 희망은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우연히 동서의 친정어머니와 서방님이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장서방, 이제 그만하세. 우리 희성이 3년이면은 많이 버틴 거야.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은 옆에서 고생하는 자네를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 의사가 그러던데 가족들만 동의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우리 희성이 보내주세. 장모님, 절대 안 됩니다. 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지금 우리 희성이 좀 보세요. 저렇게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포기해요? 절대 안 돼요. 전 정말 싫어요. 자그마치 3년이야, 3년. 이 정도면 우리 희성이도 너무 괴로울 거야. 가족들이 욕심을 부리면 희성이만 더 힘들어져. 그건 왜 생각하지 않나? 애미 나도 우리 귀한 딸을 보내고 싶겠나?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걸 어떡해? 장모님, 제발요. 제가 몇 달이라도 더 지키고 있을게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지키게 해주세요. 네? 아이고, 이 사람아. 전 병실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손으로 틀어 막았어요. 두 사람의 절절한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됐기 때문이었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수년 동안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시동생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3년이든 30년이든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고집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들 사이에선 동서를 포기하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서방님은 가슴을 치며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서방님은 몇 달이라도 더 아내를 지키고 싶다고 우겼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차도가 없으면은 자신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가족들 사이에 이런 문제로 의논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그날 밤 참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제가 한참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커다란 스크린 앞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영화관에서 저렇게 매너 없는 행동을 하나 싶어서 약간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다름 아닌 동서인 겁니다. 영화관 유니폼을 입은 동서가 스크린 앞에서 관객들에게 빨리 상영관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우르르 바깥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전 동서가 너무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려고 손을 막 흔들었는데 동서가 슬쩍 저를 보더니 싱긋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그 얼굴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하지만 저는 동서에게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하고 인파에 휩쓸려 버렸어요. 그 꿈을 꾸자마자 너무 생생한 꿈이라고 생각하며 물을 한 컵 마셨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다는 알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가 새벽 1시를 막 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을 확인한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기 때문이었어요. 동서의 핸드폰으로 온 메시지는 바로 이랬습니다. 형님, 저예요. 지금 당장 형님이 제 간병을 보신다고 해주세요. 이 문자가 왔다는 건 아무도 몰라야 해요? 아무도 모르게 형님 혼자만 와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어요. 처음엔 누군가 동서의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싶었죠. 식물 인간이 된 동서가 문자를 보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전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 생각이 나면서 왠지 전화를 걸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동서가 있는 병원에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전 택시를 타고 무작정 병원으로 향했죠. 시동생은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형수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오늘은 제가 병원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아, 그게 제가 잠이 너무 안 와서 계속 뒤척이다가 동서 얼굴도 좀 보고 싶고 해서 그냥 왔어요. 서방님, 지금부터는 제가 동서 볼 테니까 서방님은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간병인 아주머니 오시잖아요. 제가 그때까지 있을게요. 네?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시동생은 곤란하다는 듯 망설였지만 제가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주섬주섬 짐을 챙기더라고요. 알겠어요. 형수님, 그럼 수고하세요. 네, 걱정 마시고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예, 그럼 들어가 볼게요. 시동생이 병실 밖을 막 나가고 얼마 뒤에 웬 낯선 아가씨 하나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며 어머, 여기가 아니네. 이러면서 멋쩍게 돌아서는 겁니다. 전 그 여자가 병실을 잘못 찾은 보호자인 줄 알고 무심히 넘겼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동서 옆에 앉아 주변이 조용해지길 기다렸어요. 동서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동서가 제게 문자를 보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전 그런 동서에게 나지막하게 말을 걸었어요. 동서, 나 왔어. 서방님도 갔고 여긴 나밖에 없어. 동서가 나한테 문자 보냈지?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와달라고 말이야. 이제 내가 왔으니까 안심해도 돼. 그렇게 동서에게 말을 걸었던 건 동서가 대답을 해줄 거란 기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해본 말이었죠. 하지만 제가 동서에게 말을 건 순간 전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어요. 동서의 눈꺼풀이 스르륵 열리더니 그 커다랗고 새까만 눈동자가 저와 똑바로 눈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달싹이는 입술에서 쇳소리 같은 음성이 새나오더라고요. 형님, 맞으셨네요. 정말 고마워요. 동서, 깨어난 거야? 정말 동서가 깨어난 거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머,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너무나 벅찬 가슴에 전 동서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눈물이 보물처럼 터져나왔고 이 현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분명했습니다. 동서는 느린 말투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형님. 저 깨어났어요. 하늘이 도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형님을 만날 수 있었나 봐요. 그래. 동서,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 틀림없어. 그런데 동서, 정말 동서가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그런데 왜 깨어났다는 사실을 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서방님이 동서 깨어나는 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서방님이 이 사실을 알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걸? 아니에요, 형님. 그 사람은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알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형님, 형님이 알고 계신 남편의 모습은 다 가짜예요. 제가 이 꼴이 된 건 다름 아닌 바로 남편 짓 때문이라고요.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동서가 3년 만에 깨어나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서방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동서를 돌봤는데. 형님, 그게 다 거짓이라고요. 그 남자 사람들 앞에서만 연극한 거예요. 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절 누가 돌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듣고 있었어요. 하루라도 수백 번씩 깨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3년 전에 그 사고 다 남편이 꾸민 일이라고요. 뭐라고? 전 동서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 동서가 당한 뺑소니 사고가 실은 시동생의 짓이었고 혼수 상태의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도 다 연기였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본 게 다 거짓이고 허상이라는 거였죠. 누가 망치로 머리를 때리면 이런 기분일까요? 전 3년 만에 깨어난 동서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침대 밑에서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거기에 찍혀있는 동영상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민망한 장면이 찍혀있더군요. 영상 속 시동생은 보호자 침대에서 웬 여자와 함께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 그 영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떻게 혼수 상태 아내를 옆에 두고 다른 여자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동서가 힘없는 손으로 찍느라 영상이 많이 흔들렸지만 분명 서방님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과 함께 뒹굴고 있는 여자는 금방 병실을 잘못 찾았다며 돌아선 바로 그 여자였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서방님, 그리고 절 보고 깜짝 놀라던 낯선 그 여자.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제 앞에서 이런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 몸만 움직이지 못했지 다 듣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 여자와 제 앞에서 스스럼 없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마구 몸부림을 쳤는데 어느 순간 눈이 확 떠졌어요.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지만 남편한테 도저히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눈을 감고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짓을 증거로 남기려고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을 한 거예요. 형님, 저 인간 3년 전에 여자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선생일 거예요. 형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동서의 처절한 절규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동서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 일단 동서의 핸드폰을 잘 챙기고 바로 간호사를 호출했고 환자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렸죠. 동서는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정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3년이나 누워있던 동서의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전 동서가 깨어났다는 사실은 온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경찰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이 기적 같은 소식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동서의 식구들,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몰려와서 울고 웃으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시동생이 허겁지겁 뛰어오더라고요. 희성아, 이게 웬일이야? 당신 정말 깨어난 거 맞아? 세상에, 하나님,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나 지금 이 현실이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 시동생은 가족들 사이를 뚫고 동서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곤 동서에게 얼굴을 묻고 꺼이꺼이 오열을 하더라고요. 온 가족들은 그런 시동생을 측은하게 쳐다보며 눈물을 찍었죠. 그런데 동서가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내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깨어나니까 믿어지지가 않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너 이제 어떡하니? 아, 아니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깨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웃기고 앉아있네. 내가 죽으면 보험금도 먹고 재산도 먹은 다음 네가 바람 피우고 있는 수학 선생이랑 재혼하려고 했으면서 가증스럽긴. 응? 야,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시동생은 가족들 눈치를 살피며 말을 뭉개더라고요. 전 그런 시동생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동서의 핸드폰을 꺼내 그 민망한 영상을 크게 틀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놀란 가족들이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그 동영상을 보았죠. 이게 저 인간이 동서 앞에서 한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겉으론 동서를 위하는 척을 했지만 사실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거라고요. 그리고 동서를 다치게 한 3년 전 사고도 다름 아닌 바로 이 인간이 벌인 짓이었다고요. 아니 형수님. 도대체 그걸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다 오해입니다. 전부 오해라고요. 시동생은 손사래까지 치며 강하게 부정을 했지만 동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발뺌할 수 없었어요. 서방님, 아니,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네가 사람 새끼야? 사람 새끼냐고? 형수님, 진짜 아니에요. 그 여자랑 가깝게 지낸 건 맞지만은 제가 어떻게 희성이를 다치게 만들겠어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오해. 시동생은 끝까지 변명을 하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영상 말미에 지들끼리 한 대화가 녹화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시동생은 상간녀와 애정 행각을 벌인 후 냉장고에서 식혜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마시며 그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옆에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정말 끈질기다 끈질겨. 보험회사에선 사망 진단이 나와야 생명보험금이 나온다잖아. 사망 먹으려다가 늙어 죽겠다.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장모도 이제 포기하자고 하잖아. 적당히 반대하는 척하다가 연명치료 포기하고 사망 진단 나오면은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확인한 가족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동생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동서의 남동생은 자기 매형을 넘어뜨리고 주먹을 날렸죠. 놀란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성난 가족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남편조차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기싸대기를 올려붙였죠. 병원을 한창 큰 소동이 일었고 형사들이 병원에 도착을 하고 나서야 끝이 날 수 있었어요. 만신창이가 된 시동생은 곧장 경찰서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 시동생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어요. 당연히 동서가 찍은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상간녀의 자백으로 시동생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죠.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살던 집까지 처분해서 동서에게 합의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동생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죠. 결국 시동생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무거운 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 또한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어떻게 시동생이 그런 짓을 벌일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곤 합니다. 천만 다행이라면 동서가 의식을 찾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님, 저 혼수 상태였을 때 다 느끼고 있었어요. 형님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말들 전부 다 듣고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 놈이 섬뜩한 말을 할 때마다 형님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내 곁엔 형님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죠. 그래서 형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절 살린 건 바로 형님 때문이에요. 언젠가 동서가 제게 그런 말을 하며 눈물을 쏟았어요. 저도 그런 동서가 너무 감사해서 울음을 참지 못했죠. 그 사건이 있은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저와 동서는 언니와 동생 관계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혹시 동서가 저와 가깝게 지내면은 그 악몽 같은 일을 떠올릴까 봐 걱정을 했는데 동서는 오히려 저를 통해 위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가 참 고맙고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동서에게 제 진심을 전달하고 싶네요. 동서,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큰일을 버텨낸 동서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우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치 말고 잘 지내자. 큰 시련을 견뎌낸 동서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두 딸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여의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무렵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시다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시고 돌아가셨죠. 따로 의탁할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저는 그 이후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로는 줄곧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아라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건 누가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일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대해주시고 보육원에서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비하면 먹는 것도 조금 부족했고 입는 것도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 해진 옷을 입고 다니고 맨밥에 된장국만 먹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보육원 생활 자체는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에서 한 발짝만 나오면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누가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건 더욱더 아니었는데도 저절로 어깨가 수그러지고 몸이 웅크러졌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화들짝 놀라기부터 할 정도니 학교에서도 소극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생활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네요. 그러고 나니 곧바로 보육원을 나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나간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긴 했었지만 막상 나가려니까 막막하더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 보육원의 처마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울타리였던 것이죠. 그래도 어찌어찌 보육원을 나와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땐 그저 그날 하루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늘 하루만 잘 지내자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견뎠습니다. 그렇다고 하루를 지내는 게 고통스럽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조금 외롭고 조금 무서웠지요. 그래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외로움에도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손에 익어서 별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었고 조금씩이나마 돈도 모을 수 있었지요. 지금의 남편도 그때쯤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는 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러 오는 배송 기사였어요. 특별히 잘생긴 옷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수더분한 인상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고아라는 걸 아는데도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보통 고아라는 말을 들으면
안쓰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동정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의 남편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아침은 미역국 먹었어요?" 처럼 별일 아닌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냥 넘기고 또 스스럼 없이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점점 가까워졌고 그 후로 2해를 더 만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고아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시 남편이나 저나 고만고만했었고 무엇보다 절대 안 그럴 것 같던 남편이 저 아니면은 평생 결혼 안 하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어찌어찌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그때까지 전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모난 곳이 없이 둥글둥글한데 마냥 순하기만 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딱 저희 결혼식까지로 끝이 나버리더군요. 그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께 한마디도 못 대들게 된 겁니다. 저와 결혼하겠다고 나름대로는 용기를 낸 건데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결국 결혼하고 난 이후 시어머니의 꼬장은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처럼 무던하신 분이라 제가 고아라는 걸 아셨을 때도 별 반응은 없으셨어요. 그저 자기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볶고 잘 살면 되지 뭐 라고 하시며 마셨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내비치셨습니다. 그걸 남편이 억지로 우겨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저를 싫어하셨어요. 처음엔 어쩌다 저런 고아가 우리 집에 들어왔냐는 정도였는데 제가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자꾸만 저를 불러다가 온갖 잡일을 시키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무슨 일은 무슨 일? 와서 저녁상 좀 차리라고 불렀지? 오늘 무슨 손님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저녁 먹어야 하는데 밥 차리기가 번거로워서 불렀다. 네? 번거로워서요?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시애미가 밥 차리기 번거로워서 며느리 한번 부르는 게 뭐 잘못됐니? 아, 아니 그게 그렇게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얼른 저녁 준비해라. 아, 너희 시아버지 오늘 갈비찜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가서 장부터 봐오고. 네? 갈비찜이요? 왜? 너 갈비찜 할 줄 모르니? 아니요, 할 줄은 아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저녁 먹기 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두르라고 하잖아. 너는 왜 당연한 소리를 자꾸 하니? 얼른 가서 창이나 파와. 아, 그 단지 앞에 있는 마트는 고기가 별로니까 고기는 저기 사거리에 있는 정육점에 가서 사오거라. 네, 일단 저희 집과 시댁은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려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저녁상 차리러 갈 거리는 아니었지요. 게다가 그날은 시어머니가 무슨 세상 망하는 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일 끝나자마자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간 거였어요. 그랬더니 자기 대신 저녁상을 차리라니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러다 저녁을 차리게 할 거였으면 미리 준비라도 좀 해놓지. 갈비찜 먹고 싶다면서 재료도 안 사놓는 건 또 뭔가요? 아무리 압력솥이 있어도 갈비찜이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되는 요리가 아닌데 그걸 장부터 봐오라는 시어머니의 심보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 와중에 고기는 또 왜 가까운 마트가 아니고 걸어서 20분이나 떨어진 정육점. 누가 봐도 엿먹으라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마트에도 별별 진상 손님이 많이 오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진상을 부리는 경우는 또 처음이었네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괄시와 텃세를 견뎌냈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 사무직이나 사람 상대하지 않는 다른 일을 했다면 아마 하루도 못 견뎠을 거예요. 매일같이 진상들을 만나고 상대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시어머니의 진상짓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찌어찌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시어머니의 진상짓을 감내하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가족, 제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요즘 사람치고는 그렇게 약삭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직장에서 성실히 일만 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평생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고 죽는데 회사 일은 그냥 용돈 버리고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면서 투잡, 쓰리잡 하는 게 기본이라던데 저희 남편은 그런 주변머리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성실하기는 정말 성실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장이 갔고 몸이 아파도 일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냈고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법이 없었지요. 그건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살갑거나 눈치가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오는 건 당연했고 주말에 한 번씩은 꼭 자기가 집안 청소를 했어요. 빨래를 하면 자기 옷은 자기가 넣어 놓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로 제가 버리지 못하게 했죠. 남편은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답답한 면이 있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알콩달콩하는 맛은 없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삶이었어요. 이때쯤에는 얼마를 모으고 또 이때쯤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고 약간의 변수는 있었지만 대체로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첫째 딸도 정말 딱 계획한 시기에 태어났고요. 저는 그런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육원에 갔을 때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드디어 제가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삶, 가족을 고작 시어머니의 진상짓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반전의 계기가 있기는 했어요. 그건 바로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였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온전히 나쁘기만 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글쎄 시어머니가 손녀딸을 그렇게 예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뻐라. 요거 꼬물대는 것 좀 봐. 눈이랑 코가 제 아빠를 쏙 빼닮았네. 그래, 애기 이름은 뭐라고 하기로 했니? 그이랑 상의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도 우리 집안 첫 손주인데 그냥 막 지으면 쓰나. 내가 가서 좋은 이름 몇 개 받아오마. 네? 어머니가요? 왜? 할머니가 손녀 이름 받아오는 게 뭐 이상하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를 예뻐하실 줄은 몰랐어요. 원래 내 자식보다 손자 손녀가 더 이쁜 법이다. 너도 나이 먹어봐라. 아유, 요 녀석 올망졸망 이쁘게도 생겼네. 솔직히 조금 많이 의외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표독스럽게 굴던 시어머니가 소녀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구시니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희 딸을 좋아한다는 건 제게는 좋은 소식이었지요. 오로지 저한테 쏠렸던 관심이 딸에게 쏠리면 수시로 이어지던 진상짓도 조금은 덜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맘때쯤 남편의 형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송기사 일을 했던 반면 아주버님은 번듯한 대학을 나와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사실
다른 집안에서 보면 그것조차도 별로 대단하다고 할 게 없었지만 저희 집안에서만 놓고 보면은 제일 잘된 건 사실이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버님 눈이 굉장히 높았는데 결혼할 사람임을 보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집안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도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견 기업 다니는 남자가 그것도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눈까지 높으니 결혼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솔직히 전 평생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가 불러서 시댁에 갔더니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 한 명을 떡하니 데려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자분도 30대 중반이었는데 인물도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이건 그냥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구나 생각했는데 글쎄 예비 형님의 집안이 상당한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라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형님의 친정이 가진 현금이 몇십억 단위라는데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 결혼은 어떻게든 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 시어머니는 오죽했겠어요? 당연히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저는 위로 형님이 생기게 되었죠. 당시 저와 남편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고 이미 딸아이가 3살이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 모두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으니 아이가 가장 급했어요. 시부모님도 드러내놓고 말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큰아들이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보이셨습니다. 당연히 아주버님과 형님도 그 기대를 알고 있었고 결혼하자마자 곧 임신을 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나이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몸이 건강한 체질이라 무리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뭘 잘못 먹었는지 알러지가 올라와 난리가 났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에게 각각류 알러지가 있었다는데 그게 어찌나 심하게 올라왔던지 응급실까지 가서 무슨 주사도 맞고 그날 온 식구가 정말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난리를 겪은 통에 형님은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당시에도 이미 노산이라 여러모로 몸이 무리가 많았는데 첫 아이를 허망하게 잃고 누워있는데 같은 여자로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어이없게도 저한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 너 오늘부터 큰애 몸조리 좀 도와라. 네? 제가요? 저 일은 어떻게 하고요? 큰애 저러고 누워있는데 너는 그깟 마트 일이 중요하니? 형님은 제가 세사로 가서 돌볼게요. 저희 살림 뻔한데 어떻게 갑자기 일을 그만둬요. 거기다 애는 어떻게 하고요. 애야 내가 보면 되지. 그리고 네 말대로 너희 살림 뻔한데 거기다 몇 푼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그리고 누가 평생 일 그만두래? 큰애가 저러고 누워있으니까 며칠만 가서 돌보라는 거 아니야? 너는 휴가 며칠 내는 것도 못해?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끄럽다. 아무리 못 배웠어도 뭐가 중요한지 정도는 구분하고 살아야지. 당장 사람 필요하다니까 오늘부터 병원으로 가거라. 네? 저도 마트에 이야기할 시간은 주셔야죠. 너 자꾸 핑계 댈래? 어차피 내일이나 오늘이나 하루 차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냥 하라면 해.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자기가 가서 돌보면 될 일이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사람을 쓰면 될 일인데 굳이 다니던 마트에 폐까지 끼쳐가면서 저보고 가서 형님을 돌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한번 아이를 낳아봤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 거 아니냐면서 옆에서 불편한 거 없이 희중 들어주라는 거였어요. 아니,
아무리 제가 가장 최근에 아이를 낳았어도 병원 의사, 간호사보다 더 잘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니 뭐 어쩔 수 있겠어요? 마트에는 양해를 구하고 형님이 입원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의 입원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며칠 때문에 저는 집안에서 완전히 최하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야 뭐 처음부터 저를 무시했으니 그렇다 치지만 병원에서 나온 후로는 형님까지 저를 하인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서, 이따 저녁에 우리 집에 좀 와줄래? 무슨 일 있으세요, 형님? 아, 별건 아니고 오늘 남편이 집에 회사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내가 요리를 별로 못하잖아. 동서가 와서 상 좀 차려줘. 네? 상을 차리라고요? 그래, 간단하게 저녁상이랑 술상만 봐주면 돼. 그 정도는 어렵지 않지? 아니, 그럼 저희 식구들은 어떡하고요? 지영이 저녁도 먹여야 하는데. 뭐야? 동서,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는데 동서 딸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도련님은 손 없어? 지영이 밥은 도련님이 먹이면 되잖아. 네?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알겠어요. 일 끝나고 갈게요. 하라면 그냥 하면 되지. 동서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 속을 긁어? 처음엔 그저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낌이 오더군요. 첫 아이를 유산한 형님에게 저희 딸이 발작 버튼이 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도 저희 딸 이야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눈이 획가닥 뒤집어져서는 지금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라면서 난리를 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땐 정말 죽겠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아이를 잃은 형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걸 저한테 푸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위로는 시어머니가 날이면 날마다 진상짓으로 괴롭히는데 이젠 형님까지 히스테리를 부리니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형님은 그냥 제 얼굴만 보면 난리였어요. 마트의 언니들은 요즘 세상에 동서지간이 만날 일이 얼마나 있겠냐며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예, 너 동태탕 좀 끓여서 큰애네 좀 갖다 줘라. 동태탕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는 뭘 언제까지야? 큰애가 먹고 싶다니까 이따 저녁 때 먹을 수 있게 갖다 줘야지. 네? 어머니, 저 지금 마트예요. 지금 어떻게 동태탕을 끓여서 저녁 때 갖다 줘요? 마트에다 얘기를 하든 배달을 시키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 이것도 일이에요. 그렇게 아무 때나 막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배달시키는 것도 되는 거면 그냥 형님이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너는 식구한테 배달 음식이나 먹이고 싶니? 아무리 후진마트라도 동태 정도는 팔 거 아니야. 동태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하라면 그냥 할 것이지. 매번 그렇게 말이 많아? 그네, 저녁 좀 일찍 먹는다니까 잘 맞춰서 갖다 줘라.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예요. 큰며느리 챙기고 싶으면 집에 있는 사람이 챙겨야지. 왜 일하는 제가 시어머니 대신 형님을 챙겨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챙겨가면 또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었어요. 동태탕을 들고 간 날에도 형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리며 짜증을 내더군요. 자식 있다고 유세 떤다는데 도대체 동태탕 어디에 자식 가진 유세가 들어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도 저는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몇 년 후 형님이 40이 되기 직전에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정말 우연히도 저 또한 둘째를 갖게 되었지요. 갑자기 며느리 둘이 모두 임신하자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했던 형님의 임신은 식구들 모두를 웃음 짓게 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좀 살 것 같았습니다. 형님의 히스테리가 너무 심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제 임신도 기뻤지만 형님의 임신도 제 임신 못지않게 기뻤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일이 곱게 흘러가지는 않았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형님의 몸조리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큰애가 얼마나 어렵게 임신한 건지 알지? 옆에서 철저하게 시중해야 한다. 네? 저보고 형님 시중을 들려는 말씀이세요? 그럼 너 말고 누가 그 일을 해? 어머니, 저도 임신 중이에요. 형님이랑 산딸도 똑같다고요. 너는 둘째잖아. 첫째랑 둘째랑 같니? 둘째라고 거저 낳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 일도 있고 하니까 이번엔 형님 그냥 친정으로 가시라고 하면 안 되나요? 어딜 여자가 임신 핑계로 친정에 들락거리게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맡아. 걔 갑각류 알러지 있는 거 알지? 그거 특히 조심하고.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마당에 형님 수발까지 들게 되니 정말 죽을 맛이더군요. 그때쯤 돼서는 미안해서라도 마트에 더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래 다니던 마트도 그만두고 팔자에 없는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되었죠. 낮에는 형님 수발을 들고 집에 돌아오면 딸아이들 보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그런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가 8살 되던 해에 설이었어요. 명절이라고 또 맨날 보던 식구들이 시댁에 꾸역꾸역 모였지요. 저나 형님이나 산딸이 다음 달이라 배가 산만해져서 뒤뚱거렸는데 시어머니는 형님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하더니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손짓으로 부엌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더군요. 재료는 다 사놨으니까 얼른 시작해라. 이것저것 해야 할 거 많으니까 서둘러야 할 거야. 그때는 뭐 더 대꾸하고 어쩌고 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어야 말대꾸라도 하지. 이건 뭐 당연하다는 듯 사람을 부려먹고 말해봐야 싸그리 무시하니 괜히 말해봐야 입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식구는 원래도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시어머니가 맨날 제게 형님 챙기라고 시키는 통에 자주 만나기도 했고 아주버님이나 남편도 시댁에는 거의 2주에 한 번 갑니다. 무엇보다 새 집이 각각 다차로 30분 거리라서 별로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 무슨 건덕지가 있을 때마다 시댁에 모이는 편이지요. 그런데도 왜 명절이라고 또다시 모여서 이 난리를 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집안에 만삭 산모가 둘이나 있는데 말이지요. 음식이라도 적당히 하면 모르겠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갖 식재료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무슨 출장 뷔페를 부른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 많은 음식을 저보고 혼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시로 배는 당기는데 혼자 부엌에서 정신없이 요리를 하고 다른 식구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깔깔대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래도 임신하면 눈물이 많아지는 편이었지만 이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서러워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렇게까지 가정을 지켜야 하나?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상을 차려 음식을 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맛이 이상해. 이거 할머니 된장찌개 아니야? 딸아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만면의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물었습니다. 왜? 우리 지영이는 이 할미 된장찌개가 더 좋아? 응, 난 할미 된장찌개가 더 좋아. 할미 된장찌개는 새우 국물 쓰잖아. 할미가 그랬어. 된장찌개는 새우 국물 써야 맛있대. 그 순간 식사를 시작하려던 식구들 모두가 얼음처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누군가 숨소리라도 내면 그 즉시 와장창 끼어질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하지만 8살 딸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할미가 된장찌개 끓여줬잖아. 그때 정말 맛있었는데 큰엄마 아파서 먹다 말았어. 할미 된장찌개 또 끓여줘. 딸아이의 이야기는 식구들 누구도 몰랐던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형님이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원인이 각각류 알러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음식 때문인지는 몰랐거든요. 당시에도 음식은 대부분 제가 했지만 그땐 그나마 아이 덕분에 시어머니와 관계가 그럭저럭 괜찮을 때라 시어머니도 조금이나마 손을 거들 때였습니다. 그래봐야 잔소리 늘어놓는 게 전부였지만 어쨌든 같이 부엌에 있었어요. 그때 음식하기 전에 아주버님이 분명 형님 각각류 알러지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일부러 그런 종류 재료는 전부 뺐거든요. 그래서 다들 의아해 했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된장찌개 육수를 새우 우린 걸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당황한 얼굴로 아이의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이런 소리를. 큰아가? 설마 이 아이 말을 믿는 건 아니지? 그러자 몸을 버둥거리던 딸아이가 입을 막은 손을 뿌리치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깟 알러지가 무슨 대수라고. 새우가 좀 들어가야 국물이 맛있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저도 몰랐던 그날의 일이 딸의 입에서 술술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육수를 바꿔놓고는 형님이 알러지를 일으키자 모른 척 했던 것이었죠. 그 일로 몇 년간 심하게 마음고생을 한 형님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였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지난 몇 년간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내 탓만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다 고작 된장찌개 때문이었다고?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지잖아요. 형님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목소리로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하는데 그게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더군요. 별 상관도 없는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였으니 시어머니는 오죽했겠어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가자 줄 끊어진 연처럼 힘없이 뒤로 물러났지요. 그런데 그때 형님의 입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돈 갚으세요. 난데없는 형님의 말에 잔뜩 긴장했던 식구들 모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돈을 갚으라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어지는 형님의 이야기를 통해 곧 시어머니의 치부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저한테 가져가신 돈 있잖아요. 그거 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적어놨어요. 한참 도박에 빠져서 3천만 원짜리 보험대출 받으셨던 것도 제가 막아드렸고 콜라떼 김 실장한테 빠져서 2천만 원짜리 예금 통장 덜컥 넘겨주신 것도 제가 메꿔드렸잖아요. 그 밖에도 어머님 옷값이며 친구분들한테 밥 쏘신다고 가져가신 돈 저 그거 다 적어놨어요. 이자까지는 안 받을 테니까 당장 갚으세요. 전업주부로 집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들 중에서 시어머니가 제일 바쁘셨더군요. 도박에 미쳐 살기도 했고 제비 따라다니기도 하시고 부자 며느리 들였다고 며느리 친정돈을
쌈짓돈 쓰듯이 쓰고 다니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형님 말고는 식구 중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식구들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치부가 밝혀진 시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하지만 그런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던 시아버지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셨어요. 야, 이 미친 여자야! 뭐? 도박에 제비? 이 여자가 살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사돈 댁돈이 네 돈이야? 어? 저거 다 어떻게 갚을 거야? 저거 어떻게 갚을 거냐고? 시아버지가 멱살을 쥐고 흔드는데도 시어머니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찍소리도 못한 채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 돈을 무슨 수로 갚겠어요? 한쪽에서는 도깨비로 변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멱살을 쥐고 흔들고, 또 한 곳에서는 아주버님이 주먹으로 애꿎은 벽을 콩콩 찧었습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고 계셨고요. 8살 딸아이의 한마디에 그날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시댁은 이제 전처럼 자주 모이지 않아요. 그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형님이었지만 그래도 아주버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라서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댁과 훨씬 먼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걸 보는데 괜히 마음이 좀 그래서 이사를 돕겠다고 했는데 형님이 동서, 우리 가능하면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동서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우리 그냥 서로 없는 셈 치고 살자. 라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시어머니였는데 나중에 다 털고 보니 형님에게서 가져간 돈이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여전히 일을 하긴 하셨지만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무슨 수로 갚겠어요. 하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시아버지는 살던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하셨는데 형님은 이제 와서 그 돈 받아봤자 떠난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면서 괜찮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러자 그 분노는 모두 시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황혼이혼, 황혼이혼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제 시부모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어지간하면은 그냥 사실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가 정말 가차없이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버리셨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칠순이 다 된 나이에 아무 기술도 경험도 없이 재산 분할로 받은 돈 몇 푼 달랑 쥔 채로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혼자 사시는 시아버지는 제가 챙겨드리지만 아주버님은 명절에도 오지 않으십니다. 시아버지도 찾지 않으시고요. 가끔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긴 하는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어디 식당에서 참모 비슷하게 하면서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보고 시아버지 좀 설득해 달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부터가 싫은데 제가 누굴 설득하겠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